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이제 보유 금액이 현재는 한 10억 원 이상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50억 원 이상으로 5배가 상향 조정이 됩니다. 현행세법상 이제 주식 양도세라는 건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했거나 아니면 이제 코스피 상장사 지분은 1% 이상, 코스닥 시장 상장사 지분은 2% 이상을, 그 코넥스 시장은 4% 이상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도 개인이라도 대주주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들 대주주가 주식에 투자해서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 이럴 경우에는 과표 구간 3억 원 이하의 경우는 20% 양도세를 부과하고요. 과표 구간 3억 원이 넘었다. 초과할 경우에는 25%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주식 양도세 폐지가 윤 대통령의 이제 공약사항입니다. 네. 이 대주주 양도세 과세는 2000년에 도입이 됐는데요. 당시에는 한 종목당 100억 원 이상 보유한 실질적인 이제 오너에 가까운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이 과세를 했다가 여러 차례 기준이 낮아져서 2020년 4월부터는 현재와 같은 10억 원 이상으로 이제 정해졌는데 일단 이제 이걸 이제 5배 올렸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뭐 10억 원 이상 주식 보유하다 매도해서 이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보유 금액이 50억 원 미만이기만 하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규제를 완화한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 뭐 정부는 이제 이 큰 손들이 연말마다 세금 회피성 매물을 쏟아내면서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빠져서 피해를 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여부 결정하는 날은 1년 중 하루입니다. 증시 마감일 이틀 전이에요. 올해는 12월 26일자 보유한 사람이 이제 대주주로 이제 등재가 되거든요. 세금 부과하는 날짜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 투자 금액이 많은 이제 슈퍼개미들 대주주가 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보유 주식을 10억 원 이하로 비중을 낮추게 되니까 연말 되면 늘상 이제 주식을 매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세금 회피성 매물이 출회되면서 증시가 계속 이제 하락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대다수 이 소액 개인 투자자들한테 돌아간다라는 설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이게 여야 합의가 좀 깨진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를 지난해 여야가 합의를 어떻게 했냐면 이런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를 발생하는 소득이 5천만 원을 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 한 20%를 분리과세하는 게 핵심인데 당초 올해 시행 예정이었는데 여야가 자 그러면 대주주 기준 종전대로 유지하면서 금융투자세도 역시 2년 정도 2025년까지 유예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총선 앞두고 이 약속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0월에 공매도 금지 조치에 이어서 총선용 감세 정책이 아니냐라면서 이제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적용을 받는 대주주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해 기준 이 대주주 7,045명입니다. 7,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전체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이 한 1,400만 명가량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의 0.05%의 비중. 그러니까 투자자 10,000명 가운데 5명 정도가 주식 부자라는 얘기인데요. 이들 주식 부자가 지난해 양도세 얼마를 냈냐 보니까 한 2조 원 넘게 냈습니다. 이들 주식 부자들은 7조 2천억 원어치 지난해 주식을 사들여서 한 16조 원 정도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한 9조 원 넘게 양도 차익을 챙긴 거예요. 근데 양도세로 한 2조 정도를 냈으니까 수수료나 경비 빼고도 투자 원금의 2배 정도 소득이 발생을 했는데 근데 이거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실제 혜택은 대주주들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이제 부자 감세 이제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올해도 세수 한 60조 펑크 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또 2조 원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일단 과세 시점은 이제 내년부터 적용을 하는데 올해도 경기 침체로 60조 원 가까운 세수 펑크지만 내년에도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전직 그리고 이제 신임 이제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스탠스, 말도 약간 달라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이 추경호 부총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제 최상목 이 후보자의 경우에는 모든 걸 종합해서 고려해야 한다. 대통령실 이제 경제수석을 맡았었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굉장히 완화될 것임을 미리 이제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내년에도 그러면은 올해 예산안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올해 예산보다 줄어든 게 아니라 올해 예산보다는 어찌됐든 2% 이상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네. 세수펑크가 내년에도 비슷하게 발생하면은 어디선가 돈을 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년 경기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오늘 어쨌든 국회 본예산 통과한 건 당초 이제 이 정부의 안보다도 이제 크게 많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세부 내용이 약간 바뀐 건 있습니다만 총액이 늘어난 건 아니고,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가 가장 큰 세금은 법인세하고 소득세예요. 한 70-80%는 여기서 나옵니다. 네. 경기가 좋아지면 이제 다른 세수 조금 부족한 것은 이제 커버가 가능하겠지만, 네. 그러나 경기가 올해처럼 계속해서 지금 1% 내년에도 2% 성장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정부는 긴축 재정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쓸 돈이 없는 데다가 여기다가 또 빚을 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상당히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과세에서 이제 누수되는 부분 하나둘씩 좀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좀 씀씀이가 좀 커지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울 때 돈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조금 걷어서 경제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금 특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풀어줘야 내수가 좀 뒷받침돼 줄 것 같은데, 지금 움직이는 건 좀 그 방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일단 세계적인 추세는 이제 주식에 투자하면 사실은 두 가지 세금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거래세, 이건 통행세고요. 또 하나는 양도소득세인데, 근데 세계적인 추세는 뭐냐? 거래세는 없애고 양도소득세는 부과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개 다 지금 걷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는 약간 좀 비켜나가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금융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 일본, 호주의 경우에는 거래세는 아예 걷지 않고 있습니다.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걷습니다. 이건 왜냐? 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걷는다는 조세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앞서 제가 이제 거래세가 통행세라고 했는데, 이건 주식을 투자해서 이득을 보든 손해를 보든 상관없이 매도할 때 매일 내야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에 1,000만 원 투자했는데 반토막이 났습니다. 500만 원 쪼그라들었지만 이거 매도할 때는 거래세 반드시 내야 하는 이 국세입니다. 이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거 누가 봐도 불합리하죠.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는 거래세는 없애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추세인데, 이건 미국뿐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요. 예. 영국, 호주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거래세도 걷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양도세도 계속해서 좀 낮춰주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세금이라는 게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형평성, 그리고 정부 정책의 어떤 신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난해 이제 여야가 합의로 2024년까지 5년까지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던 만큼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는 겁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죠.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내년에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다 올린다고 난리인데 이거 실화냐 하실 텐데 실화 맞습니다. 내년 자동차 보험료 2월 중순 이후 이제 계약분부터 보험료가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국내 자동차 손해보험 빅4라고 하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이 네 군데인데요. 이 네 개사의 점유율이 전체 자동차 시장의 한 85%입니다. 그래서 1위 업체인 삼성화재가 내년 2월 중순분부터 개인 자동차 보험료는 2.6% 내리고요. 네. 이륜 자동차의 경우는 8%가량 보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 4월에도 내렸고요. 올해 2월 내렸습니다. 네. 내년 2월 중순이니까 3년 연속 보험료를 내리는데 이거 역대 최악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저 손해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이 사실은 손해율은 이제 이 자동차 손해율의 성립분기점은 한 80%로 보고 있어요. 예. 이 얘기는 받는 보험료가 100만 원이라면 내준 보험료가 인건비를 감안하게 되면 한 80만 원 넘지 않아야 보험사가 손해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예. 올해 10월까지 보니까 손해보험사 기준이 78에서 79, 그러니까 거의 지금 손익분기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유가 별로 되지 않고,
두 번째 이유가 ክ입니다. 금융당국이 상생 압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 업계에서는 보험료 인하율을 한 1.5에서 2% 유력하게 검토했는데 네. 금융당국이 3% 이상으로 인하하라 유도하니까 최종 2.5% 선에서 결정이 난 건데요. 물론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등 떠밀려서 네. 그러나 3년 연속 보험료를 내리는 업체들은 속이 탈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우리 보험국장님은 일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보험국장님 땡큐입니다. 언젠간 또 올릴 텐데 한꺼번에 올릴까 봐 걱정이 되네요. 근데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실손보험료는 오를 것 같다고요? 맞습니다. 우리 국민 4천만 명이 가입했다니 이제 실손보험료 내년 평균 약 1.5% 오릅니다. 실손보험료가 동결됐던 2018년 이후 지금 6년째 연속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네. 다만 인상폭은 지난해 14.2%, 올해 한 8.9% 올랐으니까 굉장히 좀 낮아진 건 맞습니다. 근데 실손보험료도 마찬가지예요. 보험사들이 계속 적자 강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대형사만 하더라도 올 상반기 거의 121%까지 올랐거든요. 네. 지난해 118%에서 이것은 보험료 100만 원을 걷어서 내주는 보험금이 121만 원 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서 도수 치료라든가 비타민 주사, 마늘 주사 이런 비급여 치료 명목으로 보험금 청구가 집중되다 보니까 이게 과잉 진료가 오히려 선량한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끌어올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근데 보험료가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잖아요. 많이 낸 사람도 있고 조금 낸 사람도 있을 텐데. 맞습니다. 이게 판매 시기별로 실손보험료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나누는데 예. 인상률이 들쑥날쑥입니다. 가장 이제 최초 2009년 9월 이전 1세대 가입자들은 평균 보험료가 4% 낮아집니다. 보험료는 9세대가 혜택은 좋고 보험료는 조금 비싸거든요. 이 가장 가입자가 많은 2세대 거의 한 절반 정도가 2세대인데 네. 1% 정도 오르고요. 그리고 4세대는 2021년 출시가 됐기 때문에 5년이 지나지 않아서 보험료는 동결입니다. 반면 문제는 3세대예요. 이게 2017년 출시가 됐는데 거의 폭탄 수준으로 오릅니다. 평균 인상률이 내년에 18%입니다. 올해만 14% 올랐고요. 예.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왜냐?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그동안 보험료 조정 5년 동안 못하고 미루다 보니까 손해율이 올 상반기에 156%까지 뛰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보험료 받아서 156만 원 내주고 있는 꼴입니다. 이 3세대 전체 가입자가 이제 24%, 4명 가운데 1명 꼴인데요. 아마 올해 3세대 실손보험료 16,000원가량 냈다면 40대 남성이라면 내년 한 19,000원까지 보험료가 오를 것을 좀 감안을 해야 합니다. 아이고 부담스럽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제읽기 참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찬 공기가 내려와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의 영향으로 충남과 호남 제주도 지방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한라산에는 내일까지 최고 50cm 이상,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은 최고 20cm 이상, 호남 내륙에도 최고 7cm의 많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 가운데 모레 아침까지 영하 15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기 시작해 성탄절에는 서울 지방의 낮 최고기온 3도, 화요일에는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간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철원 영하 20도, 서울 영하 15도, 대구 영하 10도, 광주 영하 8도, 부산 영하 7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인천 영하 7도, 춘천 영하 5도, 대전 세종 영하 4도, 광주 영하 3도, 대구 영하 2도, 울산 영하 1도, 부산 영상 1도, 제주 4도가 예상됩니다. 바람이 내일까지 세게 불어서 중부지방은 한낮에도 체감온도 영하 10도 이하에 머무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저기는 영하 12.2도, 습도 62%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매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며칠 전 배우 황정민의 눈물이 화제가 됐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 출연 배우들이 전국 영화관을 돌며 무대 인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 이미 아실 텐데요. 나흘 전에는 광주광역시 영화관 8곳을 돌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동료 배우들과 함께 서구의 한 영화관 무대에 오른 황정민 배우. 되게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작품에 임했었어요. 소감을 밝히다 갑자기 말을 더 잇지 못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서둘러 인사를 끝냈습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배우 이성민이 잠시 당황하며 말을 이어가는 동안에도 황정민은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황정민이 울컥한 이유는 광주 관객들이 들고 있던 손팻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영화 제작사 측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관객들은 이런 글귀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봄이 광주에 오길 4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5.18 광주 학살의 책임자를 연기한 배우로서 왜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올랐던 것인지, 80년 5월 18일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에 맞선 광주 시민들이 왜 43년이란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는지, 잠시 그들의 처지가 되어 그들의 지난 세월이 어떠했을지 가늠해봤습니다.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신군부에 피를 흘리며 저항했지만 학살 책임자의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고 아직도 그날의 진실이 규명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광주 시민들. 어쩌면 그들은 한국 현대사의 수많은 희생자 가운데 일부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범 기업을 상대로 법정 싸움을 벌인 끝에 대법원의 승소를 받아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 아니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신락 같은 희망을 부여잡고 버텨온 지난 10년의 세월은 어떤 의미였을까? 실제 배상을 받기까지 앞으로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법원으로부터 첫 국가배상 책임을 이끌어낸 부산 형제복지원 강제수용자들. 1970, 80년대 공권력으로부터 불황화 취급을 당해 시설에 감금된 채 인권 유린을 당한 그 참혹한 시간과 인생을 어떻게 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 황정민 배우의 눈물은 한국 근현대사의 피해자들이 흘렸을, 아니 지금도 흘리고 있을 눈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음.